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방송인 사유리 씨가 정자를 기증받아 엄마가 됐다는 뉴스가 지난 한 주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해왔던 사유리 씨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이 아닌 일본을 선택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한국에선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불거진 정자 기증 출산, 그리고 비혼모 논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잠시 후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미디어 비평의 인권 감수성을 얹어서 들여다보는 김원경 소장과의 만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21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에 방송인 사유리 씨 관련한 논란이 아주 뜨거웠어요. 네. 네,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네. 그러자 이게 정자 기증 출산, 그리고 비혼모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갑자기 높아졌는데, 네. 이 사유리 씨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자를 기증을 받아서 출산하기가 불가능했다. 불가능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절반의 사실 혹은 대체로 사실이라고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좀 애매한 상황이 있고요. 실제로는 좀 대단히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애매하고 네. 실제로는 대단히 어렵다. 네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따져볼게요. 네네. 크게 두 가지인데, 이렇게 사유리 씨처럼 결혼을 안 했잖아요. 네. 네. 결혼을 하지 않은 채로, 즉, 비혼이라고 하던데, 네. 비혼일 경우. 또 한 가지는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 네. 네. 살펴봐 주시죠. 우선 관련 법률이 있는데요. 네. 그 생명윤리법 제24조에 따르면은 이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한정한 거죠. 근데 이 법에서 미혼인 경우를 제한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로. 네. 그래서 실제로 지난 2008년 1월에 당시 미혼이었던 방송인 허수경 씨가 이 정자 기증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졌고요. 그 다음부터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 그게 벌써 2008년이었군요. 네,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유리 씨는 왜 이 정자 기증을 통한 임신과 출산이 어렵다고 한 걸까요? 네, 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2005년에 그 황호석 박사의 논문 조작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로 관련 범주나 조건이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네, 마침 그 허수용 씨가 1월에 출산하셨는데 그 해에 생명윤리안전법에 관련 조항이 좀 추가됐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그 감독이 좀 엄격해졌고요. 그러면서 난자 재봉의 수준이 가능해졌지만 되게 까다로워진 거죠.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미혼인 경우 미혼인 사람이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기는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졌습니다. 좀 살펴보면은 이 정자를 기증받는 행위를 이 보조생식술이라고 합니다. 의료계에서. 예. 그리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 2항에 따르면 보조생식술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 행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이러한 보조생식술 종류 중에 이제 정자공유시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조생식술의 대상이 부부로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보조생식술은 모자보건법상 난임치료에 해당하고요. 또 난임은 기준이 있는데요. 규정이 있는데 부부가 피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부부로 한정한 거죠. 법에서는 부부는 사실혼 부부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자를 사유리 씨처럼 정자를 기증받는 행위를 보조 생식술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 보조 생식술의 대상은
부부다. 부부죠. 네. 사실혼 부부까지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로 한정하고 있다 보니까 미혼일 경우에는 사실상 법적으로는 규정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라면은 오히려 이런 경우를 더 넓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게 현재 분위기는 더 소극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또 이런 규정과 함께 또 의료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윤리지침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윤리지침을 보면 산부인과, 대한산부인과 학회에서 발표한 보조 생식수 윤리지침이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정자분유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시술 대상 부부 모두가 이를 수rek하고 동의해야 한다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산부인과에 예를 들어 이런 보조 생식술, 정자기증과 같은 이런 치료를 받기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되면 부부 동의의 어떤 사인 같은 걸 받나 보네요. 네, 사전 동의를 받게 되죠. 거기에다 수락하고 동의하고 그러니까 법적인 부부여야 되고 게다가 양쪽 모두 수락을 하고 동의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그러면 남편이 없는 경우에는 더더욱 의료기관에서 동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네. 사실 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군요.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미혼 혹은 비혼인 분이 정자를 지정받아 임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뭐 이런 게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OECD 대부분 나라에서 비혼 여성이 배우자가 없이 인공수술로 출산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OECD 대부분 나라에서. OECD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가능하다? 네, 대부분 가능하고요. 실제로 지난 1월 프랑스는 결혼하지 않더라도 여성이라면 누구나 최수종 등의 난 불임 시술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생명유리법을 통과시켰고요. 네. 프랑스에도 뭐 영국, 벨기에, 스페인 등 주요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모든 여성의 최수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조금 전에 규정도 규정이지만 이거를 해석하는 의료기관이나 그러니까 산부인과 학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데서 법 규정 자체를 더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뭐 다 아시겠지만 만혼, 결혼을 아주 늦게 하는 추세가 뚜렷하고 그렇죠. 또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 자체도 떨어지면서 사실은 인구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인데 이렇게 소극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이게 좀 국가적인 부분을 이제 개인한테 적용하는 게 좀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요. 어쨌건 한국은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법적 부부가 아닌 커플이 아이를 낳는 비율이 혼외 출산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 세계 최저 국가입니다. OECD뿐 아니고. 우리나라의 혼외 출산 비율은 1.9%인데요. 일본의 2.3%, 터키 2.8%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여론이 워낙 인구를 많이 하니까 이 정치권이나 뭐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 비혼 출산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거스를 수 없다. 이런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좀 터부시되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사유리 씨의 출산을 계기로 좀 뭐 불이 붙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생각보다 긍정적인 분위기가 훨씬 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팩트 체크해 볼 내용은 코로나19 백신 관련이네요. 네네.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관심과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의 제약회사인 화이자사가 그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임상에서 90%가 넘는 효과를 냈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관심 모았고요. 고도에서 미국의 모더나 사에서 또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고 어제는 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사에서 90% 이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 화이자사나 모더나사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이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인 mRNA를 합성해서요. 이를 몸 안에 주사하는 겁니다. 이 물질이 몸 안에 들어오면은 코로나19의 모습으로 한 항원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군요. 자, 백신이 보급되면 바로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아직 부작용도 확인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은 좀 불확실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문제가 화이자사의 백신의 경우 이 보관과 운송할 때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또 모더나의 경우는 뭐 다행히 그나마 나온 게 이 영하 20도면 저희 가정용 냉장고 냉동실 온도가 비슷한데요. 이 정도 집결까지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건 이런 조건이 붙어야 되고요. 또 현재는 아직 이게 대량 생산이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고 또 가격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에 모든 한국이나 모든 인류가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좀 기다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효과도 아직은
임상시험 규모라는 게 적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게 맞는지 또 그 부작용이 다 나온 건 아니라서 아직까지 검증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RNA 방식의 RNA 백신이라는 거를 전해주셨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 RNA 방식은 국내 생산 공정에 적용이 어려워서 이게 뭐 사실 생산하기도 어렵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아직이 아닌데요. 최근 한 경제 전문 매체가 해외 백신 국내 위탁 생산도 어려워 K-바이오 지출 하락 뭐 이런 내용의 기사를 냈는데요. 제목을 냈는데 이게 그 한 금융투자사의 그 제약 바이오 보고서 코멘트를 이용한 보도인데 모더나 화이자 백신은 mRNA 방식으로 생산 공정에 바이러스를 배양하지 않는다. 국내 기업이 백신 원액 위탁 생산을 담당하기 어려울 것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 같은 매체가 그 전인 지난 2일에 한 제약회사의 mRNA 치료제 백신 신사배 진출하는 이런 내용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 회사 대표는 다른 매체 인터뷰에서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이전을 전제로 수주를 따낸다면 이 모더나 등이 만들고 있는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생산도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내년까지 mRNA 백신 생산 설비를 구축하면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기술이라 기술 이전 이런 전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수주만 한다면 위탁 생산도 가능하다. 그럼 국내에서도 백신이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수 있다. 보통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뭐 여러 분들이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밖에 mRNA 방식이 아닌 이제 다른 방식의 위탁 생산의 경우에는요, 많은 제약사들이 이미 계약을 완료했거나 이 생산되면 이제 만들기고요, 아니면 또 임상 실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제 국내 한 제약사는 현재 국내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중 유일하게 임상 실험 단계에 있는 상태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6월에 식약처로부터 임상 허가를 받았고요. 4분기 중에 임상 일상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 단계 진입할 계획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내년 3분기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의 코로나 백신 내년 하반기에는 승인이 날 수도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고요. 네네. 자, 마지막으로 요즘 이제 탈원전 관련한 논란도 뜨거웠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예, 이게 사실 낯설지가 않은 주장이긴 한데 전에도 나왔던 거죠? 네, 이번에도 세 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들이 판도라라는 영화를 잘못된 영화를 보고 이상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런 정책을 내놨다. 모든 것이 근거 없는 불안과 공포에서 출발했다.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시작했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거나 넉넉을 했는데요. 네. 이게 3년 전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3년 전이요? 네, 3년 전에 이미 저희 매체를 통해서 팩트체크가 됐고 다른 매체도 했고요. 이걸 보면 저희도 이런 가끔 반복되는 가짜뉴스 보면은 이런 가짜뉴스들이 얼마나 끈질긴지 저희도 좀 가끔 놀라고 있습니다. 자, 3년 전에 하셨지만 또 이게 논란이 되니까 한 번 더 팩트체크해 보죠. 네. 네, 저희 뉴스톱에도 지난 2017년 10월 10일자 기사로 팩트체크를 했는데요. 또 2년 뒤에 비슷한 내용이 또 이게 루머가 돌아서 KBS에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네. 예, 결론은 둘 다 거짓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정진석 의원들이 이런 비슷한 발언을 했었고요. 네. 다 거짓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네, 거짓으로 판정한 근거는 뭐예요? 네, 간단한데요. 문 대통령이 출마했다가 패배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2012년 대선인데요. 네. 그 당시 공약에도 탈원전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도라라는 영화가 개봉한 게 2016년 12월 7일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4년 전에 탈원전 공약을 한 거죠. 영화를 관람하기 전에요. 이러면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으니까 이거를 사실 인정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영화는 2016년에 개봉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 대선에 나왔던 2012년 대선 때 이미 공약을 했다. 네네. 그러니 이게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네, 최근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를 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영화 한 편 본 뒤에 보고 나서 갑자기 탈원전 결정이 있다. 이런 인식을 좀 심어주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비판은 좀 팩트에 기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3년 전에 이미 팩트체크됐던 대통령은 영화를 보고 탈원전 정책을 결심했나?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팩트체크 코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였습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 김원경 소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미디어가 뉴스를 얼마나 인권 감수성에 의거해서 전하고 있나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어떤 것인가요? 오늘은요, 브리핑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주요 사건이나 범죄와 관련해서 경찰이 브리핑을 할 때 그 장면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어서 여과 없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경찰과 언론 모두 관행에 따라 브리핑 내용은 보도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왔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경찰이 이럴 때 하는 말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적절한가? 경찰은 기자가 묻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와 관련돼서 의미 있는 판단을 하나 내놨습니다. 바로 경찰이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어떤 사건 사고의 관계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 관계자의 정신병력을 언급하여서 언론에 보도하게 된 것은 인권 침해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사건이나 사고의 경찰 브리핑. 사실 네. 저희 YTN 같은 뉴스 채널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해지는 그렇죠.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특히나 어떤 흉악범죄의 경우에 피의자의 사건 동기를 추정하면서 네. 정신병력 이런 것들이 곧잘 언급되곤 하는데요. 네. 이번에 인권위가 인권 침해라고 지적한 사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창녕에서 친엄마와 계부 사이에서 양육되고 있던 11살, 만 9살짜리 여아가 부모로부터 정말 오랫동안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받았다. 그걸 받다가 이제 탈출해서 세상에 알려졌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창녕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당시 이 사건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며칠을 괴로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에 경찰이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가 친모가 정신병력이 있지 않냐라고 물었고요. 기자가 경찰한테 물은 거예요. 네,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해서 경찰이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후에 친모의 정신병력 관련된 내용은 거의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랬죠. 창녕 아동학대 사건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어린 여자아이가 슬리퍼만 신은 채 배회하다가 주변 이웃에 의해서 발견되면서 이 학대 내용이 세상에 알려졌던 것인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학대 아동의 어머니, 친모가 내 이렇게 정신병력이 보도된 것은 이것은 뭔가 내 인권 침해다 이렇게 진정을 했던 것인가요? 아닙니다. 해당 부모는 아니고요. 제3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런 행태에 대해서 진정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권위에서 이것을 각하를 했어요. 네.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의 신원 및 권리구제 의사가 파악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라서 각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인의 취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진정 취지가 본인 동의 없이 정신병력을 대중에게 임의로 공개하여서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범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시켰다라는 것이 진정 취지였습니다. 네. 인권위는 이것을 각하는 하긴 하지만 이 사안의 위중함 그리고 진정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경찰의 개인 민감 정보 임의 공개에 대한 재발 방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장애인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의견 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의견 표명에 담겨 있는 글들이 한 줄 한 줄 다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결정했죠. 네. 자, 자신의 아이를 끔찍하게 학대했던 어머니의 학대 동기를 좀 알아보고자 기자는 브리핑하는 경찰을 상대로 질문을 했고 경찰은 맞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 상황. 그렇죠. 아마 당시에 그 경찰의 현장 브리핑 상황을 보셨던 시청자분들도 꽤 계실 텐데
이건 인권 침해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사실은 네. 못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면을 많이 보아왔잖아요. 우리가. 너무 흔한 뉴스의 장면이라. 네, 예. 네. 너무 흔한 장면인데 또 생각해 보면 그럼 정신병력 질환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것을 논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게 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인 것은 또 맞잖아요. 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법을 좀 따져보면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요. 정신질환 병력은 물론이고 모든 우리 건강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정보로서 특별히 더 보호되어야 할 민감 정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자를 대하는 그 인식 수준이나 사회 통념이 너무 척박하잖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낮잡아 보거나 위험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정신병력이 있다면 당연히 타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정신병, 정신질환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조현병이라는 새로운 병명을 붙여서 그 용어를 쓰자라고 지금 사회가 합의를 한 것이잖아요. 네. 근데 그 배경에는 기존에 우리가 정신병자라는 단어를 썼을 때 떠오르는 그 온갖 편견 그런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승낙하지도 않았는데 국가가, 경찰이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정신병력을 대중에게 알렸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모두에게 공표됐다. 이것은 아무래도 명백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정신질환의 여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진 것, 이것은 개인정보 침해라는 것을, 사생활 침해라는 것을 일단 인정합니다. 네. 그런데 일단 피의자잖아요. 네. 그러면 범죄라든가 이번에는 자기 아이를 학대한 사건이었는데 네. 이 어떤 동기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 개인의 사생활 또는 국민의 알 권리, 이게 좀 충돌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네. 이럴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국민의 알 권리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헌법에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알 권리가 제한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경찰의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서도요. 원칙적으로는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예외를 오히려 제한하고 있어요. 예외하는 경우가 이러이러한 것만 있다라는 건데 그 예외의 경우에서도 이 당시에 이 친모는 이미 검거가 완료되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이들 얻을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정보를 발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법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적절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네. 인권위의 의견 표명에서 제가 꼭 말이 너무 좋아서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네. 경찰 개개인이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사사로이 답변하거나 언론 브리핑 자료에 포함시키거나 언론 브리핑 시 기자들이 인지한 정보의 사실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정신질환자의 치료 전력을 본인 동의 없이 제공 및 유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하여서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와 같은 유사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은 꼭 이걸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언론인들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서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공개 브리핑 현장에서 언론도 기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그 우울증이나 이렇게 조현병을 앓았던 전력이 있으면 범죄를 일으키기 쉽다. 사실 이런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좀 강화시켰다는 주장에 사실 저도 크게 공감이 가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상하다, 이거 참 왜 이러냐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사실 너무 흔한 일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아주 흔하게 있었고요. 네. 제가 예를 좀 찾아보니까 2017년 6월에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초등학생을 유인 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이걸 보도하면서 채널A 뉴스뱅크에서
진행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조현병이라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현실과 가상을 더 분간을 못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게임에 빠지고 심취하면 사실상 걸어다니는 폭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말하거든요. 걸어다니는 폭탄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 외벽 페인트 작업을 하던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었는데 네. 당시 이 피의자에 대해서도 정신질환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6월 13일 채널A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서 출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찾아봤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걸로 나오네요. 그렇게 말하니까 또 다른 출연자가 어떻게 이렇게 정신병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국가적 조치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네. 이렇게 조현병 환자를 걸어다니는 폭탄, 잠재적 범죄자로 강조하고 이들에 대해서 무조건 인권 침해를 하더라도 무조건 조치가 필요하다. 강력한 조치를 만들어라 국가가.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것들은 사실 매우 부적절하고 경솔한 보도 태도입니다. 그리고 드라마도 좀 황당한 게 있었는데요. 네.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에서 테러를 일으킨 테러범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현병 환자였답니다. 망상에 빠져 폐하를 공격한 모양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 드라마는 조현병 환자를 테러범, 망상에 빠진 자로 규정하는 표현을 써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웠다라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인권보호조항 위반으로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이렇게 보도는 물론이고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어떤 조롱과 그리고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는 그런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미디어들이 이런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차별 이런 거를 확산시켜 왔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데 또 정작 그들이 그렇게 위험한가 생각해보면은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2016년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요. 네. 비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율이 1.4%고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율은 0.1%. 그러니까 15배가량 오히려 비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강력범죄의 경우는 어떤가 보면 네.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3%고요. 정신질환자 범죄율에 비해서 6배가량이나 높습니다. 학계에서도 조현병은 꾸준한 치료를 받게 된다면 상당 부분 조절 완화될 수 있는 병이고 망상이나 과잉된 행동이 유일하거나 빈번한 증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정신질환자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훨씬 높았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언론에서는 어떤 정신질환 전력이 있으면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이런 네. 보도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다. 네, 그렇죠. 네. 특히 조현병 등 정신병력을 가졌거나 정신장애인의 범죄를 다룰 때 제발 그 사건의 동기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정황 중에서 그 정신병력만을 강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사건에서 그 병력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전혀 연구된 바도 없어요. 그런데 근거도 없이 이렇게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폭력성과 위험성을 과장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사회생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장애인과 정신병력을 가진 사람들은 격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것도 혐오 표현이 될 수 있으므로 그만해야 된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개인의 사회적 고립을 강화해서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조현병 가족들에게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그 고통이 엄청나게 오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런 보도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이런 분들이 사실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으로 네. 나와서 이걸 자꾸 숨기고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서도 알리지 않게 되는 그러다 네. 보니 이런 차별이 혐오가 되는 상황.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언론 보도를 인권 감수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아 봤는데요. 오늘 미디어 비평 좀 새롭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뭉클 미디어 인권 연구소의 김원경 소장이었습니다.